내에서든 밖에서든 경쟁하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고,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국가로부터 더 나은 보호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조처가 없이는 경제성장률을 2%, 3% 올려도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전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차차로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이 비전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 공약들을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며칠 간격으로 하나씩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선거 전략상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학 교육 과정을 좀 더 산업의 요구에, 산업계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바꾸려는 노력을 정부도 해야 되고 대학 교수님들도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설치된 학과가 있고 여기 교수님들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학생들을 뽑고 졸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오늘날 대학은 이미 학문의 전당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 가운데 학문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신 분이 몇이나 됩니까? 학문하기 위해서 대학에 오는 학생은 아주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대학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대학은 대중교육의 무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산하탑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학생들이, 이 젊은이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과 능력과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대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학생들 자신도 이 성적 보고 대학 서열 보고 지원하는 걸 그만해야 됩니다. 자기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 학과나 이름 좋은 대학에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심지어는 무조건 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축구 져가지고 열받으시죠? 17세, U17, 2전 2패, 득점 0, 실점 3, 승점 0. 그리고 지금 탈락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거의? 축구하는 걸 보면 답답하죠? 거기 우리 대표 선수들은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 코스타리카, 이런 선수, 페루, 이런 다 프로 선수들이에요.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프로팀에 못 들어가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U20, 20세 이하 대표팀은 프로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 규정이 없을 때 훨씬 일찍 프로팀에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았거든요. 제가 어제 코스타리카전을 잠깐 봤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몇 번 좋은 찬스가 있긴 했지만 경기 내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을. 그걸 보면 우리 선수들의 시야가 좁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축구 선수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교양을 쌓으면 되는 문제죠. 독서를 하고 이렇게. 축구 선수로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중학교 때라도 프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이 학벌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질식해서 숨이 넘어갑니까? 빵 만들기 좋아하고 손톱 다듬기 좋아하는 아이를 뭐하러 그렇게 인문계 학교에 보내고 대학에 꼭 보냅니까? 철학과 이런데. 철학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철학과는 사색하기 좋아하고 이런 친구를 철학과를 보내야죠. 그래야 나중에 학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충 성적 된다고 해가지고 아무 학과는 넣는다고 해갖고 그거 보고 나면 정말 네일아트로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 될 사람이 그 철학과에 가서 칸트 듣고 앉아갖고 졸고 있고 이러면 국력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줘야 됩니다. 저희 지금 7살짜리 꼬마가 집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요즘 집에 들어가면 자고 있고 아침에 나오면 또 자고 있을 때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그래서는 아빠는 그래서 아빠 왔어 어딨어 벌써 갔어 이렇게. 오자마자 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아이는 딱 두 가지 가지고 하루를 보냅니다. 바둑하고 바둑하고 축구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바둑에 재능이 보이면 프로 바둑 기사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한쪽으로 합니다. 공부는 통 안 하거든요. 책은 폼으로 들고만 다니고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그 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혀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뭐 지가 나중에 읽으면 좋고 아니면 바둑의 길로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맞게 찾아주셔야 돼요, 길을.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한 후에 국수집 여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 이런 사태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큰 개인적, 사회적 손실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편견을 떨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진실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을 해야 행복할 것 같은 어떤 일, 이걸 찾으세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이런 거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둘째, 더 행복한 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면서 밥도 먹고 사는 것. 이게 프로죠. 프로페셔널이 이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면서 밥 먹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 그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저도 지금 50 다 됐는데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능하다면 60이 가까워서 한번 변신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국수집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국수 잘 삶거든요. 우리 젊은이들 다시 지금 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내가 정말 행복한가? 잘하는 거는 차치하고 진정 내가 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는 해피코리아, 해피한 우리 한 총리님 선거 캐치프레이즈라서 제가 처음에 좀 쓰다가 요새 안 씁니다. 죄송해서. 근데 지금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야 되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제일 좋은 일은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젊은 청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일방적인 강의는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질문에 좀 대답을 좀 해주시는 순서를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학생회에서 미리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어디 갔죠? 학생회장이 나와서 먼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혹시 들어오실 때 받으신 종이에 적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안 계시면 지금 종이를 달라고 손을 들어주시면 종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꼭 종이에 적어서 해야 좀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좀 정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못 적을 이유가 있으면 그냥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많으신 유명하신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미리 적어내가지고 질문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자유롭게 행복스럽게 그냥 주고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회장이 미리 받아놓은 질문
네, 유시민 의원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시민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 각계에서 건강보험이 축소되고 민간보험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보험과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모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실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대한 박수경장님이라 역시 예,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운데요. 건강보험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가끔씩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죠.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이 축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증 환자의 보장률을 높여가고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보장 범위를 조금씩이지만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할 계획은 정부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또 축소한 적도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의료보험이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보험 진료, 신기술을 이용한 거라든가 아주 까다로운 보험 적용 조건이 붙어 있는 비싼 진단 장비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을 일부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본인 부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씩 중증질환자들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미리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케이블 TV 같은 데서 뭐 다 보장한다 그러면서 엄청 광고를 하는데 들여다보면 전혀 다 보장이 아니죠. 아주 덜 보장하는, 예. 원래 이것을 선보사에서 팔았는데 지금 생보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표준약관을 도입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강력히 주장을 했고, 이제 현행법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님법을 통해서 지금 발의해놓고 보건복지부가 통제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기성이 농후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고요. 꼼꼼히 뜯어보면 안 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건전하게 관계가 발전하려면 저는 건강보험은 이게 다른 추가적인 민간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6개월간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을 넘었으면 그 넘는 부분은 전부 다 국가가 맡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거 200만 원으로 낮아지게 예정되어 있고요. 벌써 낮아졌나? 7월 1일부터 그럴 겁니다. 제가 결제해놓고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비해야 될 최고 리스크가 6개월간 200만 원인 리스크를 뭐하러 민간보험을 또 보장을 합니까? 이 정도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정도 감당 못하는 분들은 의료급여를 통해서 국가가 다 맡아주고 있고요. 문제는 비보험 진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급 병진료, 고급 병실에 있을 때 병진료, 밥도 전부 다 보험 적용했고요. 지금은 입원 환자. 그리고 몇몇 비보험 진료 이러는데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공보험이 보장하게 하고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보험 진료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정액보험으로 이렇게 민간보험 상품을 파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험회사들이 그 미끼 상품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을 실제 아주 혜택도 별로 없는 것을 미끼 상품으로 걸어놓고 생명보험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이것은 생보사들의 영업 전략에 불과합니다. 선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보사들은 이 의료보험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파냐 하면 거기 따라 나오는 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소비자들에게 좋지 못한 불공정한 영업 전략인데요. 법적으로 지금 이걸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못하고 뭐 재경부나 이런 데는 할 생각이 별로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한바탕 장관할 때 정부 부처 간에도 논쟁이 일어나고 보험업계에서 데모를 하고 그거 난리가 났는데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험보험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보험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많으셔서 빨리빨리 보장성 확대를 못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교민들이 요즘 몸이 아프면 많이 돌아오시거든요.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갑자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이민 갔던 교민들이 복귀해가지고 주민등록을 회복한 다음에 그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이걸 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왜 이런지. 그랬더니 미국은 5천만 명이 보험 없이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바락 오바마의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공약이 전국민 의료보험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벌써 4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공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비싼 나라입니다. 약값도 비싸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민간건강보험료도 엄청 비싸고 보험을 든 경우에도 자부담되는 소위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 어려운 말로 쓰던데 그러니까 자기 부담. 그 자동차 사고 내면 30만 원까지 자기가 내는 것 같이 이렇게 내는 거. 그것도 액수가 굉장히 커서요.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귀국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건강보험 가입해가지고 미국의 수십분의 1 값으로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대한민국 의료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의료가 너무 좋아서 싸고 그 좋아서 의료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그동안 보험료 안 내다가 몸 아파서 와가지고 갑자기 병원 가니까 우리 손해다 막자 이렇게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조국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드려야지. 네? 조국이 이영만리 이민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갔겠지만 조국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기회를 충분히 제공 못해서 이민 가신 분들인데 몸 아파서 돌아왔는데 그거 우리 보험 재정에 손해난다고 야박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조국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럴 때 조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막았습니다. 제가 에피소드인데 이제 막 괜히 그 걱정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민간보험만 영업을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둘이 사이좋게 발전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이런저런 보장률이 낮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 두 분씩 질문 2개를 좀 해주시고, 모아서 한꺼번에 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죠.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도청 양승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지장관님을 하셨기에 복지분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숙자, 노인, 홀로 사는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생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한 분 더. 어떻게 목소리가 좀 크시면 직접 거기서 하셔도 되고요.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국가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이재훈 강사,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을 뜻으로만 갖고 계실 게 아니라 이걸 펼치시려면 어떤 힘있는 자리, 어떤 위치에 오셔야 되는데, 유시민 의원님은 지금 열성 지지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 반대쪽 계신 분들이나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수용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죠? 예, 우선 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 확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를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죠. 그것이. 국민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시지만, 한국 사회를 문명적으로 한 단계 더 올려놓은 그런 중요한 제도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지가 없죠.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일정 이하의 재산과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정액의 돈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노숙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갈 데가 없어서 잘 데가 필요하면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안 가시죠. 여기에는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에 가도 노숙자는 다 있죠. 이분들은 거부합니다. 시설 입소, 재활, 알코올 의존 치료, 그리고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 알선, 이 1년의 행정적 지원을 다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거부하든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든 간에 여하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강제로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 법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옛날에 오공화국 시절에는 형제복지원 이런 거 지어놓고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어마어마한 인권유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없지만 노숙자는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제 기억에 140만 명 내외의 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약 177만 명, 작년 통계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인당 최저생계비가 40만원 조금 넘는 그런 정도로 책정되고 4인 가족이 한 110만원 좀 못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이 적은 돈입니다. 물론 적은 돈이긴 한데 요즘 핸드폰을 최저생계비 계산에 안 넣어준다고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세요. 핸드폰은 생필품이 아니라는 말이냐, 돈 없는 사람은 핸드폰도 가지지 말란 말이냐.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도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소득활동을 하면 그 소득활동을 올린 만큼을 직업에서 까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한번 선정되면 일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고 나면 21 서너 가지의 이 부가급여가 따라오거든요. 생계비 말고. 애들은 학교에 공짜로 보내고 밥값도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도 무료고요. 등등 해서 주거대책비도 일부 지원되고요. 등등 해서 한 20몇 가지의 혜택이 다 거기에 따라옵니다. 이른바 통합급여 시스템. 괜히 이거 혜택 받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예산만 해도 그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를 합쳐서 8조 원 정도를 금년에 쓰는데요. 약 150만 명을 위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죠.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것만 한 달에 얼마인지.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소득을 올려놓으면 생계보조금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그 기준을 이탈할 정도가 되면 병원비도 돈 내야 되고요. 애들 학비도 갑자기 내야 되고요. 그런 한꺼번에 급여가 다 끊어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일 안 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른바 근로 인센티브를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저는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제도는 바꿔야 됩니다. 제도는 생계비 따로, 주거비 따로, 교육비 따로, 따로따로 다 그 가구의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급여 기준을 적용해서 주고, 소득을 올리게 되면 그 중에서 약한 것부터 하나씩 그 급여를 제외하는 쪽으로 개별 급여 체제로 전환해주지 않으면 한 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이 된 사람은 즉 평균 9년 이상씩 그냥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이것은 빈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잠시 사회안전망으로 받아주는 것인데 한 번 그 안전망이 얹히면 다시는 일어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장애인 지원제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대표님들이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하셨거든요.
우리도 앉아서 얻어먹는 거 싫다. 일하면 일한 만큼 더 생길 수 있게 해달라, 제도를. 그래야 일하러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되 방법은 바꿔야 된다. 방법은 근로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일 안 하고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 급여 제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 마련해줘도 일 안 하면 그것을 무한정 국가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국민 개개인의 책임 사이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방적 지원, 일방적 의무 이런 것들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 그때 이 얘기하면 저보고 좀 냉혹하답니다. 그런 비판을 많이 하세요. 좀 냉혹하다, 보수적이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또한 인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무조건 아주 선한 존재로 보고 행정을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 참모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사회복지계로부터 굉장히 심한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직접 제도를 운영해 본 바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면 복지 투자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예, 그 지원은 확대해야 되고요. 제도는 고쳐야 됩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예, 그렇게 하고 시군구에서 자격 없는 사람 부정해서 해가지고 딴 사람이 받을 거 뺏어가는 거 이런 것도 처벌하는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국가를 속여가지고 자기 혼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몫을 훔쳐가는 이런 일들도 더 이상 관대하게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뜻을 펼치는 거 이거 대통령이 되면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호야를 막론하고 저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엉덩이에 불난 송아지처럼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극복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대통령 혼자 또는 국회의원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데모도 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보고 데모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당한 요구가 있고 이것이 이유 없이 수락되지 않을 때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절박할 때는 시끌시끌하게 해야 대통령도 돌아보고 국회의원도 돌아보고 이래야 국회에서 뭐가 되거든요. 필요하고요. 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여론을 환기하는 이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런 작업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 비로소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있고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많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당선이 안 되겠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제일 많이 사랑받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남은 몇 달 동안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요. 예, 노력이 부족해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다음번에 또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예, 손 드신 분이 계셔서 한 분만. 저도 예, 그럼 예,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주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여기 충북대학교에는 지금 연수생으로 5년 동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지사님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계속 반갑고요. 저는 유시민 전 의원님을 중앙일보에 칼럼 쓰실 때 처음 알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정치에 들어가시고 나서 사실 솔직하게 좀 실망감을 느꼈던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개인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명 기사를 볼 때 정치인들이 참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구나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정치명 기사를 보면서 보고 희망을 느끼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 늘 국가와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입힌 양명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한별감이 사실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셨을 때 나름대로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그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전 의원님도 정치를 뭐 오늘 내일 하고 끊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대한 어떤 비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칠학기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칠학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적이 모자라서 가고 싶지만 인문계를 못 가고 실업계에 온 아이들로 치부되어지고 아이들에게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에 부어지는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적자 생존의 원리로 너희들 노력해라. 노력해서 사업 따다가 해보고 그 돈 갖고 교육 개혁해라. 라고 하거든요. 다른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경쟁을 올리는 좀 비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유시민 의원님께서 실업계 교육에 대한 어떤 의지나 비전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는 제26대 푸는 청년 사회학과 학생회장 동일학번 김창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고향이 경북이고요. 저는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책 사가지고 그 서론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백분토도 열심히 봤었고 참 좋아했었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2001년도에 대학교 입학했는데 그때 등록금이 한 90만원 조금 넘고 100만원 조금 넘고 이랬거든요. 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리고 2006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167만원 됐습니다. 그래갖고 군대 갔다 오니까 60만원이 오른 거죠. 거의 그 정도 사이에. 그래갖고 제가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든요.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가 7%랍니다. 그래갖고 한 달에 2만원씩 이자를 떠나갑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이 저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등록금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참 학교 다니기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선 후보로서 그 공교육 그리고 국립대학생들의 어떤 삶을 좀 어떻게 좀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가만히 있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미 강연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다 아마 청소를 하게 될 건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받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래갖고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공기업에서 오히려 이제 그 비정규직이 더 많이 남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시민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주제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한 번의 강연이 필요한 그런 것이라서 좀 지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인이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저도 거기에 한몫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정치인도 이제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완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걸 기대하려면 신한테 기대를 해야겠죠. 사람이 하는 일은 종교조차도 사람 손에 들어오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신이 계시다면 인간이 종교를 그렇게 상고는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용서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책임이거든요.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비록 처음에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정치에 들어온 사람도 하다 보면 그 사익에 물들 수 있고요. 또는 처음부터 공익을 위장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한 분들도 없지 않겠죠. 또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 이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을 일으킨
정치인도 없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면 실망도 지나치게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원래 마음속으로 공익을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의 사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하는 존재. 이런 정도로 인정하고 이렇게 봐주시면 실망도 좀 덜할 것이다. 너무 큰 기대를 계속하시면 계속해서 실망하실 것이다. 우리들 보통의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좀 덜 그런 분도 계시고요. 회사에서도 아주 인간적이고 공정한 상사가 있는가 하면 지멋대로 하는 부장님도 많이 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추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좀 제가 안에서 볼 때에도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고 지금 뭐 집권당이 사라지고 또 새 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당인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민망하죠. 굉장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개혁 잘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악순환인데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을 바꿔야 됩니다. 정당을. 정당이 생산 라인이고 정치인과 정책은 거기서 나온 상품이거든요. 제품. 불량품이 계속 나올 때는 라인에 문제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라인을 고쳐야 되는 게 생산 라인을 고치는 게 정당 개혁인데요. 국민들은 불량품에 대해서 불평은 굉장히 하시지만 생산 라인을 고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생산 라인을 고치기 위해서 정치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또 분파투쟁한다, 내부투쟁한다, 쌈질만 한다 욕을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들이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금방 또 원래 그 라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갈고 바꾸고 바꿔도 똑같지 않습니까? 17대 국회에서 반 이상 날렸거든요. 16대에 비해서. 18대 들어가서 또 3분의 2 날려보십시오. 바뀌나.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원재료도 잘못된 생산 라인에 집어넣으면 불량품이 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리를 끊어주는 것은 줄 수 있는 힘은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있는데 국민들은 이 인과관계를 잘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고 이것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전부 다 정치적인 행위로만 해석하고 다 거부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입에 대한 비난, 정당개혁, 정당개혁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이 모든 제안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거부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 정치인들이 다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개혁에 대한 희망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해요. 새로운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결선 투표도 없는 이 소선거구제로 해가지고 전부 다 특정한 지역에서 표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어떤 정치 세력도 결코 국회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20년 전에 1로 3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이 제도의 덫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되어서 이걸 깼어야죠. 그렇지만 그 당조차도 이 제도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깨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악순환 같은 것인데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 한 정당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당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 이런 것은 있겠죠. 제 자신 정치를 하면서도 정당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전망은 지극히 절망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5년 동안 죽자고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냥 이게 주어진 운명이라니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제가 열린우리당에서 민주신당에서 제안한 원샷 대통합 이 후보가 당선되는 후보가 공천권까지 다 거머쥐는 원샷 대통합 이거 해서 제가 공천권까지 다 쥐면 진짜 정당개혁 좋아할 사람만 후보로 전부 공천해가지고 바꾸습니다. 그럴까봐 아무도 대꾸를 안 해줘요. 실업계를 혁신을 해야 됩니다. 실업계를 이것이 공부를 못해서 가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한은 벗어날 길이 없는 악순환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일부 소위 실업계 학교 중에 특화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 학교, 뭐 빵 만드는 학교, 요즘 뭐 별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특화된 학교들은 성공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분야에 이제 인문계 학교 그만 보내고 대학 무조건 보내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려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재능에 따라서 일찍부터 전문적인 직업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실업계 학교 또는 전문고등학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쪽을 훨씬 많은 특성화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그런 학교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것은 길이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선생님들도 적응을 못 하시잖아요. 요즘은 출판 가르치는 선생님 안 계시죠.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추산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계속 추산 시간이 있고 부기는 여전히 하나요? 산업학교 같으면?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그 회계로. 네, 그건 많이 발전했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은 바뀌고 특수하게는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노동시장의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도 국가가 사회투자국가로 갈 때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새로 설계해야 될 분야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에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그런 재교육 문제나 이런 심각한 다른 문제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비용이 꽤 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에도 뭔가 좀 정리된 공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바라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대학 등록금은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국립대 등록금이 10만 6천 원 이었습니다. 1978년도에 제가 입학했을 때 10만 6천 원이 등록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돈이 6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36만 원을 버니까 그걸로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한 26만 원이 남고 그 26만 원은 되게 한 학기 기숙사비의 2배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학교를 다닌 프리미엄 이거 이제 재학생 시절부터 누립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학벌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는 이제 바로 돈 문제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기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무상 장학금, 그러니까 그랜트를 늘리고 이거 성적 우수 장학금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랜트로 이제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등록금을 보전해줘서 똑같이 뭐 160만 원인데 100만 원 내게 하면 1인당 6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집이 넉넉한 친구들은 167만 원 내게 하고 집이 아주 어려운 친구들은 한 50만 원만 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돈을 집어넣는다면. 돈을 집어넣지 않는다. 6.7% 지금 아마 6.7%좀 받을 텐데요. 학자금 융자가. 이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공약 가운데 아이디어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거 어떨지. 여러분이 좋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검토 중인 건데. 소득조건부 학자금 대출 제도인데요. 이자율을 미리 확정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돈을 꺼드려요. 그냥 우리 학생회장님 돈을 꺼드려가지고 국가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돈을 왕창 벌어요. 그럼 이자율을 무지하게 높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취직을 하긴 했는데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러면 제로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 조건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는 뭐 유식한 말이 약자가 있던데 ICL이라 그러던가 뭐 외국에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소득 조건부 학자금 융자거든요. 그 당장은 안 갚아도 되고요. 세월 한참 지나고 나서 돈 많이 벌면 많이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 받는 펀드 매니저가 됐다 이러면 100% 이자율을 적용할지도 모릅니다. 그 물론 구간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거 어떨까요? 100%는 사채 이자보다 높으니까. 네, 이자 제한법 고민은 지키겠습니다. 네, 너무 높게는 안 하고요. 물론 그렇게 농담으로 한 거고. 네, 어떤 기준금리가 있다면 평균 소득자에게는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나중에 돌려받고요.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그 대신에 평균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정말 소득이 아주 빠듯한 분들은 원금만 상환해도 되겠죠. 이런 방식이라면 좀 공평하지 않은가요? 예, 그죠. 왜냐면 교육 투자의 위험, 리스크를 국가가 좀 맡아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성공 대박 친 사람이 쪽박 찬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제도니까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 연대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한 10년 전에 미국의 론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자금 융자 제도였는데요. 그랜트를 전부 론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제가 그때 건의한 정책 보고서가 10년이 지나서 8년이 지나서 재작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재경위에 있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그 사업을 하는 걸로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서 낸 지 8년 후에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민간기업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서 이자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2차 보전을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2차 보전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득 조건부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론 시스템으로 가는 쪽이 훨씬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을까요? 네. 학자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척 재미있는 아이디어거든요. 예. 기자분 안 계시죠? 미리 써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캠프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검토 중이고 정밀하게 좀 개선을 해보고 또 반응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있는 건 오늘 질문이 나와버려가지고 제가 가서 우리 정책실장한테 야단 맞는 거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지금 가장 최근의 비정규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중에 한 반 정도는 자발적 비정규직, 그러니까 별로 정규직이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 과거에 저 같은 사람. 예, 저도 프리랜서로 그냥 살지 어디 취직하라 그러면 신문사에서 뭐 논술위원으로 오라든가 뭐 이래 오라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건 싫다고. 그냥 계약하고 일정 기간 글 써주고 돈 받는 게 좋지 소속되기 싫다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산업의 성격상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이 많아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본인이 별로 문제를 못 느끼는 이제 비정규직이고요. 반 정도는 꼭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비정규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사용자들이 이걸 하기 싫으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 원래 옛날 법원에 법이라는 것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그물은 작은 고기가 빠져나가고 큰 고기는 걸리는 게 그물이죠. 근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그물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현상이 비단 오늘날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왔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법원인데요. 비정규직 문제도 어떻게 법의 거물을 쳐도 이 기업과 사용자들이 빠져나가려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걸 봉쇄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관계인데요. 관계. 제가 기업인들께 정말 이건 호소하고 싶은데 귀하의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만 한다면 그러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다른 이웃들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기업은 비용을 절감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임금 이론 중에 보면 생산성만큼 월급 준다 이런 이론도 있지만 월급 준 만큼 생산성 나온다 이런 이론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유한 킴블리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 부자의 이론을 따라서 그 근로자 관리를 해온 기업이거든요. 잘 해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노사 사이에 큰 틀의 문화적 변화가 요청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들의 몫인데 종국적으로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회적으로 조금 더 불안을 덜 느끼도록 할 수 있는 여러 조처들은 국가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보험 가입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비자발적 비정규직 자발적 비정규직은 뭐 사회보험 가입하라면 싫어해요. 되게 내 손 흔들어서 내가 잠깐 벌어먹고 사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가 엄하게 이렇게 행정을 집행해서 다소간의 그 고용 조건은 좀 취약하지만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처들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명시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에 상당 부분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법률로 풀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티미한 답변밖에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그만 받고요.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는 뭐 딱 그거고요. 오늘 후보 등록을 오후 6시 거의 다 돼서 했습니다. 마감 시간에. 아침에 이해찬, 한명숙 두 분 전임 총리님들하고 저하고 신기남 후보하고 네 사람이 모여서 이대로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고 제가 청주로 왔습니다. 이른바 대리접수, 선거에 있는 대리접수 때문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인터넷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 전화 접수하고 90%가 거의 인터넷 접수로 들어왔고요. 그 인터넷 접수의 IP를 보면 서울 시내의 특정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약 3만 명 이상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리 접수죠. 예, 어떤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총무과장님이 자기 회사 직원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다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넣는 거 이런 것이죠. 인증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인터넷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물량전쟁, 동원전쟁, 조직선거, 돈선거가 될 우려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조건의 그 대리 신청이 대리 접수가 허용되는 이런 식의 경선은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국민경선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도입하기로 아까 오후 5시 50분쯤에 합의가 했다고 해서 준비해놓은 서류를 접수시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다소 보수적이고 좀 폭력가장 같은 특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재정당은 아니라고 독재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다시 독재를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은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유능하지는 않으면서 가정에 와서 유능한 척하면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가족들한테 가끔씩 왕왕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크게 능력 없는 폭력가장과 같은 정당이다 이렇게 뭐 솔직히 생각합니다. 옛날에 열린우리당도 무능하지 않냐 저희는 무능하지만 착하기라도 했잖아요. 그렇게
경선을 통해서 한번 후보가 돼보려고 합니다. 저희 원샷 대 통합 제안은 다른 후보들이 받아줄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제 지지율보다 2배 넘게 높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 제가 지금 한참 뒤에 가면서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도 대꾸를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창당 초기니까 제대로 당의 어른을 주인을 딱 정해서 질서 있고 규율 있고 정당이라는 게 모름지기 질서와 규율이 있어야지 질서와 규율이 없으면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후보가 되보려고 그러는데요. 꼭 저를 지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일단 선거인단이 돼주시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일단 등록해놓고 9월 1일까지가 마감이니까 그런가요? 인터넷 접수가? 인터넷 접수는 26일인가요? 26일까지입니다. 예. 8월 26일이 마감인데, 뭐, 번개불에 콩튀기 먹는 경선인데요. 하여튼 일단 선거인단은 좀 등록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고 누가 좋은지를 좀 판단을 해주실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이미 지난 시대의 얘기고, 이제는 좀 더 아름답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경선 과정이 매우 추악했지만 그 결과와 끝은 매우 아름다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씨의 그날의 발언, 자세 이런 것들은 저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내면이 어떠하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것이고 저는 또한 그분의 내면의 생각이 그 행동과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일이죠.